여러분, 맞벌이를 하면 삶이 더 여유로워져야 하는데 이상하죠? 분명 둘이 벌면 외벌이보다 1.7배를 번다고 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쓸 돈이 없을까요? 오히려 더 쫓기는 기분입니다. 그런데요,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오히려 재정적인 위기에 더 취약하다는 엄청난 함정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맞벌이 가정이 오히려 위험에 빠지는 이유와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아이에게 미안해하며 초 단위로 시간을 쪼개 쓰신 맞벌이 한 값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지 그 생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10년 뒤 우리 집을 중산층 위로 올릴지 하류층으로 내려갈지 결정지을 맞벌이 생존 공식을 완벽하게 얻어가실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맞벌이 가정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학교 끝나고 친구네 집에 놀러가면 친구 엄마가 따뜻한 피자 만들어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 풍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확 늘어났거든요. 우리나라 맞벌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2024년 신혼부부의 약 60%, 그리고 전체 부부의 절반이 맞벌이입니다. 여기 추세를 보시면요, 맞벌이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맞벌이 가구는 얼마나 벌까? 맞벌이 부부의 평균 소득은 약 9,388만원, 외벌이 부부의 평균 소득은 약 5,526만원입니다. 외벌이보다 무려 1.7배만큼 많이 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왜 많은 맞벌이 가정에서 이렇게 말할까요? 남는 게 없어요. 부부가 쌍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명품을 사 모으고 사치를 해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의 맞벌이 부모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치라고는 안 먹던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사 먹는 정도겠죠? 그러면 저 늘어난 4천만 원은 도대체 어디에 소비되었을까요? 주로 자녀를 위한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버드 로스쿨 교수를 지낸 엘리자베스 워런은 맞벌이의 함정에서 이 비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가 중산층 레이스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는 비용. 아마 많은 가정에서 고정 지출로 더 좋은 학군의 집, 학원비 등에 쏟아붓고 계실 겁니다. 사실 부부끼리 살면 뭐 집 앞에 술집이 있든 뭐가 있든 어디 살아도 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기가 있으면 최대한 좋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키우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결국 다 나갈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벌어도 막상 내가 쓸 만한 여윳돈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늘어난 지출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맞벌이를 멈추기도 어렵습니다. 맞벌이 함정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맞벌이 가정이 위기에 빠지는 이유는 소득이 줄어서가 아니라 지출 구조가 이미 두 개의 소득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외벌이는 한 명이 아프거나 실직을 해도 나머지 한 명이 예비 자원으로 일을 시작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하지만 맞벌이는 이미 고정 지출로 두 명의 노동력을 풀 가동하고 있죠. 여기서 한 명이라도 아프거나 육아 문제로 일을 쉬게 되면 그 순간 가게는 무너집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외벌이가 재테크에 유리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출 구조만 잘 관리하면 맞벌이가 당연히 훨씬 유리하겠죠. 지금부터 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최악의 맞벌이 부부 소비 패턴은 이것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 나오는 가난한 이의 현금 흐름 패턴을 맞벌이 부부에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소득 1과 소득 2를 늘어난 생활비로 모두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1은 생활비, 소득 2는 스트레스 비용, 신축 전세, 자동차 할부금, 휴가비, 쇼핑, 그리고 시간 때우기용 학원, 돈 버느라 받는 스트레스를 번 돈으로 다시 쓰는 거죠. 이렇게 소득 2까지 태워버리면 엄마 아빠는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자산은 제자리 걸음이고 리스크는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소득 2가 사라지는 상황이 오면 저축해둔 돈은 없고 생활 수준은 두 개의 소득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확 다운되어 큰 위기를 겪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득 1만으로 살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소득 1로 생활을 하고요. 소득 2는 자산을 만드는 겁니다. 나머지 소득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요. 한 명의 소득으로 가정이 돌아가게 세팅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 2는 어디에 쓰느냐? 미래의 자산이 늘어날 곳에만 투자합니다. 저축, 금융자산, 주택, 자녀 투자를 위한 최소 비용,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 자녀 투자 부분 고민 많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기둥이 꺾이지 않을 정도라면 소득 2에서 일정 부분은 자녀를 위해 투자해 주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녀가 어디에 잠재력이 있는지 그걸 냉정하게 봐야겠지만요. 이런 부부의 팀플은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만큼이 매년 쌓여가지고 자산이 쌓인다고 해봐요. 저걸 어떻게 따라잡아요?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한 명이 일을 쉬어도 우리 집 기둥은 뽑히지 않습니다. 자산이 쌓이는 속도만 잠시 느려질 뿐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둘 다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도 자산을 쌓아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나오는 자산에서 수입이 나오는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맞벌이 함정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맞벌이 가정이 위기에 처할지 여부는 주로 두 번째 소득을 어디에 쓰느냐에 달려있다. 혼자 버는 가정은 한 사람의 소득에 맞추어 지출 계획을 세운다. 맞벌이 가정도 같은 방식으로 가계 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 평상시에는 한 사람의 봉급으로 생활하고 두 번째 봉급은 예비 자원으로 남겨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떤 충격도 흡수할 수 있는 큰 금액의 저축을 갖게 될 것이다. 근데 이러려면 기본적으로 양쪽 소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부가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해요. 각자 관리하면 돈이 안 모여요. 핵심은 그래서 소득 1만으로 살고 소득 2로는 자산 쌓기. 이 차이가 10년 뒤 가정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끕니다. 오늘 한번 배우자분과 앉아서 어떻게 자산을 쌓아갈지 상의해보세요.